자, 친족상도례입니다. 자, 친족상도례란 그 한자의 그 의미가 나와 있어요. 자, 친족, 서로상, 도둑질할 때 돕니다. 그래서 친족끼리 도둑질할 때의 사례를 규정해 놓은 것이 328조인데요. 328조 1항, 자, 무지 중요한 조문입니다.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그리고 그 배우자 간에 323조의 죄를 범했을 때는 형을 면제한답니다. 시험 출제 잘 됩니다. 면제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한답니다. 자, 필요적 면제라고 하는 것인데 암기해 두세요. 그리고 필요적 면제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그 배우자입니다. 숙지하세요. 자, 웬만하면 암기하는 게 좋습니다.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자, 그리고 그라 했는데 이 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동거가족의 배우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배우자, 동거친족의 배우자, 동거가족의 배우자 등 모든 배우자를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판례 나올 겁니다. 그리고 2항을 보시면 2항도 중요한데요. 제1항 이외의 친족 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것을 친구죄라고 하죠. 친구죄라고 하는데 일정한 친족관계가 형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상대적 친구죄라고 합니다. 자, 형사법에서도 이 조항 나오죠. 자, 이 항에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일 때에는 전 이 항을 적용하지 않고 그냥 처벌하면 됩니다. 자, 서론. 자, 친족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서 형 면제해 주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친족상도례라고 합니다. 자, 밑에 취지가 나와 있는데 취지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6번 보시면 친족 간의 정서를 고려해서 가정 내의 사건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법이 간섭하지 말자는 것이 좋다는 법 정책적 고려하에서 이렇게 친구죄 조항과 필요적 면제 규정을 두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항 필요적 면제 같은 경우는 인적 처벌 조각사유가 되고 2항 같은 경우는 소추 조건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성질을 파악하고 있죠. 자, 그러면 범위를 가봅니다. 형법은요. 형법 방금 읽었죠? 형법은 여기 지금 323조라고 되어 있는데 323조가 권리행사 방해죄에서 나오는 조문입니다. 그래서 권리행사 방해죄에서 이 친족 상도례를 규정해 놓고 이 조항을 절도, 사기, 공갈 등등에서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노트 펴보세요. 자, 노트 나와 있죠? 지금 방금 읽었던 조항이 328조인데 이 328조가 권리행사 방해죄에서 등장한다 그랬습니다. 그 조문이 좋으니까 이거 나도 갖다 쓰면 안 될까? 라는 겁니다. 그게 절도죄에서 그렇게 규정해놨죠. 절도죄에서 그거 나도 갖다 쓸래? 라고 준용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도죄는 권리행사 방해죄를 준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도에는 준강도 포함됩니다. X. 자, 사기죄나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그거 나도 갖다 쓸래, 나도 갖다 쓸 거야, 쓸 거야 다 준용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작물죄도 있습니다. 작물죄도 있는데 작물죄는 약간 변형됩니다. 그래서 좀 달라요. 있긴 있어요. 근데 약간 변형되어서 별도의 특칙 규정을 따로 마련해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손괴죄 없습니다. 손괴죄 없어요. 손괴죄의 한 형태인 경계침범죄도 손괴죄에 들어오는데 경계를 손괴하는 죄잖아요. 경계침범죄도 손괴죄에 속하기 때문에 역시 준용 조항이 없습니다. 강도죄 할 때 강 없다 그랬지? 강씨가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 할 때 강 없습니다. 점유강취죄 강 들어오죠? 없습니다. 그래서 XX 친 것은 준용 규정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교재에 와볼게요. 자, 시험에서는 1번도 출제가 잘 되고 2번도 출제가 잘 돼요. 형법상 권리행사 방해죄에서 규정해 놓고 있고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작물죄에서 준용하고 있다. 그쵸? 있다. 요 화살표 되어 있죠? 화살표 되어 있는 부분 세모 쳐볼까요? 강 들어가 있는 부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도 강이죠? 여기도 강 나오죠? 안 됩니다. 그리고 손괴죄 안 됩니다. 손괴죄 안 되고 손괴죄에 속하는 경계침범죄도 안 됩니다. 세모 친 것은 준용되지 않아요. 그걸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쭉 내려오면 기출문제 나와 있는데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절도죄 된다 그랬죠? 절도죄 돼요.
절도죄라고 하는 건 다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특수절도 됩니다. 그리고 상습절도도 됩니다. 그렇죠? 여기도 보면 살에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절취 나와 있지? 절취 나와 있지? 됩니다. 과거의 사법시험 기출입니다. 자, 그 밑에 기출 볼까요? 강취 안 됩니다. 그리고 분뇨를 넣어서 커피잔에 분뇨를 넣어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을 때 손괴죄거든요. 손괴죄입니다. 이거 안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8번 되는 것, 안 되는 것 각각 좀 구별해서 공부를 해 두시고요. 자, 특별법 볼게요. 특별법의 경우에는 재산죄의 경우에도 328조를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여기도 준용하겠다. 그러니까 절도, 사기, 공갈이 이제 특별법에도 있거든요. 특별법에도 나 그거 배제할래 라는 규정이 있으면 배제되는 거고요. 배제되는 규정이 없다면 그냥 준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림절도도 절도에 속하잖아요. 그치? 그래서 여기도 배제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적용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판례 볼게요. 사기죄 나와 있죠?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별법이죠. 그치? 이 성질은 똑같단 말이에요. 형법이든 특별법이든 성질은 똑같거든요. 똑같기 때문에 배제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다는 것이 나와 있죠. 세 번째 줄에 없기 때문에 형법상의 친족 상들의 규정은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에도 그대로 적용하겠다. 이렇게 본 것이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 똑같아요. 공갈죄 나와 있죠? 여기도 공갈죄 나와 있죠? 여기도 횡령죄 나와 있죠? 그쵸? 다시 올라가 볼게요. 이 공갈죄의 성질은 폭처법에도 똑같이 성질이 그대로 유지가 되거든요. 나와 있지 유지가 된다고. 따라서 배제한다는 명문주 규정이 없다면 여기서도 친족 상도례가 그대로 적용되겠다 이 뜻이죠. 밑에 공갈죄도 똑같아요. 성질이 유지가 되죠? 그대로 적용되겠다. 횡령죄도 특정 경제에 똑같죠? 유지가 되죠? 마지막에 그대로 적용되겠다 이 뜻입니다. 자, 두 번째로서 친족의 범위를 봅니다. 자, 직계혈족은 존속 비속을 불문하고 동거 유무도 불문합니다. 동거 유무 불문합니다. 자, 배우자는 법률 혼만을 말합니다. 따라서 자, CF 하시고 자, 기출된 적이 있는데요.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원 행정고시 문제입니다. X. 법률 혼이라면 동거 유무 역시 불문이기 때문에 별고 중이라 하더라도 이혼 도장 찍기 전까지는 배우자를 봅니다. 동거, 친족, 동거, 가족 같은 주거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죠? 일시 숙박이나 가출한 친족, 차가 친족은 제외됩니다. 이 차가 임대차야, 임대차. 임대차 하는 친족은 제외된다고요. 자, 됐고. 자, 판례 볼까요? 제가 이 부분 말씀드렸는데 이때 그라고 하는 것은 그치? 모두의 배우자를 말한다. 따라서 직계혈족의 배우자도 그 앞에 있는 모두의 배우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사람도 친족 상도례를 적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됐고. 자, 그 다음 판례. 자, 혼인은 유효해야 되겠죠? 유효해야 되는데 그 혼인이 무효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때는 친족 상도례를 적용할 수가 없겠죠. 그쵸? 그런 얘기입니다. 자, 친족관계의 존재 범위를 봅니다. 자, 시적 범위 볼게요. 자, 시적 범위는 행위시에 존재를 해야 됩니다. 행위시에 존재하면 되는 것이고 그 후에 소멸했다 하더라도 행위시에 존재했다면 친족 상도례가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가 남편의 물건을 훔쳤잖아요. 훔쳤을 때는 부부관계이다 보니까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는 것이고 훗날 이혼했다 하더라도 영향이 없는 거죠. 자, 그게 원칙인 겁니다. 원칙. 자, 여기서 2번 잘 받으셔야 돼요. 자,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해서 인지가 범행 후에 이루어졌을 때는 인지는 소급표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때는 친족 상도례가 적용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 부분 노트를 펴보는데 노트는 이제 총론교재가 없어요. 총론교재. 총론교재에서 죄형법정지 소급표 금지 원칙을 찾아보세요. 노트를 보면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거기 가보시면 여기 인지사건 나오죠? 인지사건. 그쵸? 그림 나올 겁니다. 볼게요. 이 그림 볼게요. 자, 갑이 남편이고 을이 아내입니다. 둘은 법률혼 관계라 그랬죠? 제가 이거 어디서 배웠지? 살인죄 할 때 배웠잖아. 우리 저 앞에서.
존속사례지 할 때. 자, 갑과 을은 부부인데 남편이 바람을 피웁니다. 그래서 병이라는 내연녀와 바람을 피워서 이 사이에서 이제 아이가 한 명 태어납니다. 아이가 A라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는 남편이 바람 피워서 바깥에서 나온 자식이죠. 그래서 혼인 외의 출생자입니다. 혼인 외의 출생자. 서자입니다. 서자. 우리 국어책에 나오지? 서자, 홍길동입니다. 자, 보세요. 이 아이가 태어난 날짜가 90년 1월 1일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요때 태어났습니다. 요때 태어났고 이제 아이가 큽니다. 그리고 나서 한 20년 있다가 요 2010년 1월 1일자에 절도를 합니다. 즉 누구 물건을 훔치는 거예요? 지 생부의 물건을 훔치는 거예요. 훔쳤습니다. 훔쳤습니다. 자,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이 남편은 처음에 누가 가져간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에 수사 의뢰했겠죠. 그리고 이제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그리고 재판이 이제 몇 달 후면 이제 재판이 열리겠죠. 재판이 열립니다. 근데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물건 훔쳐간 사람이 이 사람의 서자, 즉 A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게 되죠. 자, 그 시점이 바로 절도한 시점과 재판한 시점 그 사이입니다. 이때에 밝혀집니다. 그때 밝혀지면서 보니까 이 아내가 얘기하는 거야. 내연녀가 얘기하는 거야. 이 아이가 당신 자식이라고. 그래서 뭐 유전자 검사 등을 해보니까 진짜 내 자식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생부가 이 아이를 인지를 하죠. 법정에 가서 자기 앞으로 호적에 올립니다. 인지를 하면 이 인지 시부터 효력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제가 효력 발생이 출생시로 소급한다. 소급한다. 출생시까지 소급한다고. 그 민법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민법에. 그러면 소급표가 적용이 된다는 말은 이 아이가 출생한 때부터 혼인 외의 자식이 출생한 때부터 혼인 중의 자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 인지를 안 하면 여전히 혼외자입니다. 인지를 해버리면 출생시부터 혼인 중의 자식이 되기 때문에 민법에서는 상속 부분에서 아주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상속에서 뭐 상속 재분배가 발생하든지 막 그렇단 말이죠. 자, 어쨌든 이 아이가 출생한 때부터 소급하게 되고 그때부터 혼인 중의 자식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절도한 것도 혼인 중의 자식이 절도한 꼴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328조 친족 상돌의 1항 직계 혈족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할 때는 뭐가 된다? 필요적 면제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왜 소급표를 인정해 주는 건가요? 이 아이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소급표를 인정해 준다는 부분. 자, 그럼 다시 한번 와보시면 자,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해서 나중에 법정에서 그 가정법원에서 자기 앞으로 호적에다가 올리잖아요. 그럼 그게 인지했다는 겁니다. 그랬다면 설령 범죄 후에 그 인지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소급표에 따라서 출생시까지 소급표가 인정되기 때문에 따라서 법률상의 직계 존비속 관계 형성되는 것이므로 친족 상대가 적용되어서 필요적 면제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사실관계 읽어볼게요. 갑은 사실상의 부 A 소유 양도성 예금 증서를 다른 상속인들 몰래 꺼내갔다. 발각되었고 재판받던 도중에 A는 갑을 친생자로 인지를 했다. 인지하면 소급표가 형성된다 그랬습니다. 소급표가 형성되어서 직계 존비속 관계가 형성되어서 그쵸?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죠. 그래서 필요적 면제가 됩니다. 자, 판결리지 가보죠. 자, 친족 간의 범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친족관계는 범행 당시에 존재하는 것이 맞다. 그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일단 끊고요. 근데 인지 같은 경우 예외에 따랐죠. 소급해서 인지 효력이 발생했을 때에는 그 소급표에 따라서 친족 상도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인지가 범행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소급표에 따라 형성되는 친족관계.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쵸? 직계 존비속이 형성된 거죠. 따라서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어서 필요적 면제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됐나요?
자, 두 번째로서 인적 범위를 가봅니다. 인적 범위. 지금 절도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노트 다시 한번 가볼까요? 노트. 여기 가보면, 자, 봐요. 지금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는 것이 절도 적용됐고,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적용됐잖아요. 그쵸? 뭐 작물점 특징이 있다고 했으니까 이거 위주로 볼 거예요.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위주로 볼 거예요. 볼 건데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여기 인적 범위 나오죠. 그쵸? 인적 범위에서 절도, 강도, 횡령, 배임은 모든 사람 사이에서 친족 관계가 있어야 돼. 친족 관계가. 그래야지만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유독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중에서 요 사기만 예외야. 사기만 피해자만 친족이면 돼요. 피해자만 친족이면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는 것이지만 절도, 사기죄를 뺀 나머지 절도, 공갈, 횡령, 배임은 모든 자와의 사이에서 친족 관계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자세한 것은 밑에 그림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교재와 볼까요? 교재와 보시면 절도죄 뭐라 그랬습니까? 그치? 모든 사람 사이에서 친족 관계가 있어야 된다. 즉 절도죄와 행위자와 소유자, 행위자와 점유자 사이에 모든 사람 사이에서의 친족이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친족 상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례 받으시고 사례 읽어볼까? 아버지가 친구에게서 빌려온 시계. 이 시계는 친구 거잖아요. 그 아버지 친구지 나하고는 친족이 아니잖아요. 또 아버지 친구가 점유하고 있는 아버지 시계를 아들이 절취했다라고 했을 때 이건 친구가 점유자잖아요. 여기서는 친구가 소유자고요. 그치? 그러니까 소유자, 점유자 모두와 친족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아버지 친구가 여기서도 아버지 친구가 친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판결로지 갑니다. 모두 동그라미. 모두 친족이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일방 밑줄 그으시고 X. 일방이 친족이면 안 된다. 여기도 쌍방 모두가 친족 관계에 있어야 되는 것이다. 따라서 소유자에게만 친족이 있든지 점유자에게만 친족이 있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사기죄 일단 건너가고요. 자, 공갈죄 가볼게. 공갈죄 똑같죠? 쌍방, 그치? 피공갈자와 소유자, 쌍방과 행위자 사이에 모두 친족이 있을 때 적용된다. 일단 다수설이 그렇게 보고요. 판례는 없습니다. 그 횡령, 배임은 판례가 있어요. 여기도 쌍방 나오죠? 그쵸? 여기도 판례 보시면 횡령 나오네요. 횡령 보시면 쌍방 동그라미 있을 때 적용되는 것이지 소유자에게만 있든지 위탁자에게만 있든지 그러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자, 됐죠? 자, 그럼 나머지 남은 것이 사기죄네요. 사기죄 봅니다. 사기죄는 말씀드렸듯이 피해자만 친족이면 됩니다. 여기 판례 보세요. 법원을 기망했다. 아하, 사기죄구나. 그쵸? 사기죄구나. 이때 재물을 편취당한 제3자가 피해자라 할 것이므로 그 피해자인 제3자와 사기죄를 범한 자가 직계혈족 관계가 있다면, 그쵸? 그러면 친족 상도례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피해자인 제3자, 피해자가 누구였다? 나랑 직계혈족 관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용했던 사건이고. 밑에 판례 볼까요? 자, 먼저 2번부터 바로 볼게요. 손자가 할아버지 통장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자기 거래은행의 계좌로 이체를 했습니다. 계좌 이체가 되나요? 원래 계좌 이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조작해가지고 계좌 이체 시켰잖아요. 이게 무슨 죄가 됩니까? 이것이 여기 나왔네. 컴퓨터 사용 사기죄가 돼버려요. 계좌 이체한 부분은 컴퓨터 사용 사기죄라서 어쨌든 사기죄 일종이잖아요. 사기죄 일종인데 사기죄라고 하는 것은 올라가 보면 피해자만 친족이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실관계에서 피해자가 누구냐고요? 할아버지가 피해자인가요? 은행이 피해자인가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할아버지가 피해자 아니야? 할아버지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는데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은행 가서 따질 거예요. 은행 가가지고 항의한단 말이에요. 은행 가서 항의한다고요. 내 통장에 1,000만 원 있었는데 1,000만 원이 왜
나도 모르게 1,000만 원이 어디 갔냐고. 그게 손자 통장에 들어가든 누구 통장에 들어가든 왜 내 동의 없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냐고요. 은행에서 어떻게 관리했길래. 그렇잖아요. 해커가 와서 은행에서 돈 들어가는 수도 있었잖아요. 예전에. 국민은행 털렸고 농협 털렸잖아요. 그게 뉴스에도 막 나왔잖아요. 그래서 은행장이 막 사과하고 막 그러지 않았나요? 옛날에? 그랬다고 한다면 이거 은행에 그 비밀번호 어떻게 계좌 이체한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가 인출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가 와서 돈을 빼간 부분이라서 은행이 그 은행 기계를 잘못 관리한 거잖아요. 보다 많은 인력을 투입을 해서 그 은행 기계를 좀 더 촘촘하게 관리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은행 관리 부실 때문에 따라서 이 할아버지가 만약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은행은 이 할아버지가 입은 만큼의 손해를 보상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결국은 누가 손해보는 거야? 결국 은행이 손해보는 거야. 할아버지는 손해나는 게 없단 말입니다. 결국 그러한 법리가 받아들여져서 판례가 뭐라 그래요? 이 피해자는 할아버지가 아니라 농협이다. 농협으로 본 거야. 근데 농협하고 손자하고는 친족관계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친족상대를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자는 뭐다? 유죄 판결 받는다. 컴퓨터 사용 사기죄로. 형면제를 못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얘기가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 부분이 1번에 나와 있어요. 1번에 조작하는 방법으로 계좌 이체시켰다라고 했을 때 피해자는 여기 봐봐. 이중으로 지급해야 할 위험에 처해있다. 왜 그래요? 그치. 할아버지한테 돈을 메꿔줘야 되니까. 결국 그 거래 금융기관이 피해자를 할 것이다. 따라서 친족 상대로는 적용되지 않겠다 하는 것인데 시험 문제는 2번이 워낙 많이 나왔죠. 수십 번 나왔습니다. 근데 1번도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1번도 같이 덤으로 봐두시면 돼요. 여기까지 합니다.